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임고은입니다. 오늘은 ADHD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약은 좀 안 먹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혹은 약을 먹다가 약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밥을 너무 안 먹는다든지 이런 식의 이유로 약물 치료를 하지 못해서 이제 다른 치료법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하는 치료가 이제 주로는 시지각 훈련, 청지각 훈련, 이제 뉴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들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리려면 ADHD가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ADHD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들에서는 주로 ADHD의 증상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ADHD는 주로 부모님들이 내가 뭘 잘 못 가르쳐서 혹은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생긴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후천적으로 다른 심리적인 영향으로 ADHD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ADHD 자체는 신경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 발달에 있어서 이제 ADHD가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집중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분들이 있어요. 신경망이 있죠. 그런 거를 저희가 보통 인지조절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런 주의집중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이런 뇌의 기능이 뇌가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한 뇌의 어떤 시냅스 시스템 자체가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ADHD가 생긴다고 하는 게 하나.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희가 주로 졸리거나 이제 멍할 때, 쉴 때 활성화되는 뇌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저희가 보통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런 게 사람이 집중할 때는 활동이 떨어져야 되고 쉴 때는 올라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집중하는 뇌와 쉬는 뇌가 계속 엇박이 나서 집중하는데도 쉬어야 되는 뇌들이 같이 발동을 해서 공부하는데도 아이가 멍해진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혹은 쉬어야 되는데도 ADHD 아이들 경우에는 눈을 감는 거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쉬어서 이제 눈을 좀 감고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눈을 못 감는 게 이게 디폴트 신경망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해야 사람이 쉬어야 집중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쉴 때 또 못 쉬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파민 회로라고 하는 또 그 뇌에 어떤 도파민 경로들이 있는데요. 도파민이 우리가 주로 보상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만족감이 생겨. 이런 거는 내적 보상이고요. 이런 거 하면 엄마가 칭찬 스티커 줄게. 이런 거는 외적 보상이죠. 근데 내적 보상이든 외적 보상이든 보상이 생길 거가 예측이 되면 이미 도파민 경로가 막 활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집중도 할 수 있게 되고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경로가 이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보상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집중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ADHD 약 자체가 도파민의 신경 전달 물질을 확 올려주는 것들이 메틸페니데이트 계의 약들이죠. 그래서 이런 도파민 회로의 기능이 좋지 않아도 보통 ADHD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 발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해주는 치료가 약물 이외의 비약물 치료로서 요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시각이든 청각이든 촉각이든 이런 다양한 우리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정보들이 중요한 거에는 집중을 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거에는 좀 무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ADHD 아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구별이 잘 안 되고 과각성 되거나 아니면 너무 과각성 돼서 힘들 것 같으면 아예 그냥 감각을 차단해 버리면서 딴 세상으로 머릿속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를 보통은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보통 시지각 훈련, 청지각 훈련, 뉴로 피드백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가로 제가 쇼츠를 통해서 실제로 훈련하는 영상의 장면들을 제가 올려드리게 되기는 할 텐데요. 대충 어떤 건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시지각 훈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림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분석하고 어떤 거가 중요한 건지 어떤 거가 간접 자극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것을 잘
잘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빨리 인출해내고 이런 처리 속도를 높이고 이런 것들을 컴퓨터 게임처럼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집에 가서도 하고 싶고 이런 류의 게임은 아니지만 컴퓨터 게임처럼 점수도 나오고 이러면서 하는 그런 이제 시지각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각 훈련은 훈련 자체는 간단해요. 다양한 주파수로 이루어진 음악을 들으면서 뭐 어린아이들은 뭐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요. 조금 큰 애들은 음악 들으면서 보통은 숙제 같은 거 너무 머리 많이 안 써도 되는 간단한 연산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아니면 뭐 기계적으로 쓰는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숙제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훈련 자체는 간단한데 우리가 듣는 소리들 중에서 주파수마다 이 활성화되는 뇌들이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아주 창의적이고 각성하는 뇌를 막 자극시켜주기도 하고요. 어떤 주파수의 소리들은 언어와 관련된 자극을 주기도 하고 어떤 소리들은 감각기관이나 이게 신경, 신체를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뇌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악인데도 다양한 주파수의 음악들을 이제 순서대로 해서 들으면은 보통 이제 소리와 관련된 뇌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보통 소리에 대한 변별이 좋아져요.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능이 떨어질 것 같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중요한 거를 구별 못하는 게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대화에 집중해야 되는데 밖에서 나는 잡음 때문에 이 소리를 놓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청각에 ADHD가 있는 아이들이고 시각 자극에도 계속 집중을 해서 칠판을 보고 뭐 선생님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앞에가 잠깐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시선이 팔렸다가 돌아오면서 또 놓치고 이런 것들이 보통 ADHD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각이나 청각 자극을 변별하게 해주고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고 그 다음 그것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변별하게 해주는 그런 훈련이 시지각 청지각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로피드백은 아이들이 이제 머리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를 붙이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뭘 붙이고 있으면 아이들 뇌에 뭔가 자극을 주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죠. 근데 이거는 센서예요, 그냥. 그래서 뇌파라고 하는 게 우리 뇌도 전기의 어떤 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파를 인지를 해서 나의 뇌파 상태를 컴퓨터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파가 다양한 뇌파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베타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로 집중할 때 나오는 뇌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때 델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멍해지고 혹은 명상을 하거나 할 때 알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무 긴장했을 때는 하이베타파가 나와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파형에 따라서 나오는 뇌파가 다른데 이거를 센스를 해서 컴퓨터 모니터에 보여줘요. 보여주면 아이들은 이제 베타파가 뭐 초록색 비행기다. 뭐 긴장할 때 나오는 하이베타파는 보라색 비행기다. 이게 뇌파 상태의 비행기 같은 거 아니면 다양한 버전들의 게임이 있지만 보여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앉아서 이제 화면을 열심히 보거나 뭐 어깨를 릴렉스 해보기도 하고 눈을 부릅떠 보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베타파를 날리는 게 이 게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 안 날아가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막 자세도 고쳐보고 하면서 베타파가 자기 뇌파 상태를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타파가 날아가면서 보석도 따먹고 이러면은 보상이 나타나면은 또 도파민계가 막 활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뇌파 상태를 눈으로 보면서 베타파를 잘 나오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그냥 탁 앉으면 초록색 비행기가 슝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옆에서 컴퓨터 모드로 비행기가 더 못 날아가게끔 훨씬 더 난이도를 높여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또 잘 날아가던 비행기가 이제 또 안 날아가면은 또 집중해 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집중할 때 나오는 뇌파 상태를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걸 눈으로 보여주면서 집중하는 뇌파, 릴렉스하는 뇌파 이런 거를 자기가 조절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뉴로피드백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마지막으로 궁금하시게 이게 그러면 효과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제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연구가 예전에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직 공식적인 치료로 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한 1, 20년 전에는 있었고요. 요즘은 비약물 치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류의 훈련이 사실 약은 작용도 있고 부작용도 있지만 이런 식의 훈련
훈련은 저는 보통 부모님들한테 PT 받는 거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운동하는 거. 실제로 뭐 해서 문제될 거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해로울까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온 연구들은 이런 다양한 훈련들이 주의 집중력, 그 다음에 뇌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리모델링 되는 거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논문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주의 집중력에 도움이 많이 되고 부모님도 아니면 아이 본인도 자기가 긴장할 때는 그때 뉴로피드백 훈련했던 장면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조금 릴렉스를 해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글을 읽거나 수업 시간에 머리 아픈 게 조금 덜하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아니면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할 때 훨씬 말 알아듣기가 좋고 말싸움도 좀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할 때 저희가 보통은 이런 비약물 치료, 시즈각 훈련, 청지각 훈련, 그 다음에 뉴로피드백 이렇게를 저는 보통 권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쇼츠로 실제 훈련 영상들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